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아산병원 내분내과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골다공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골다공증이란 뼈가 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골격계 질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에 구멍이 숭숭숭 뚫리면서 약해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뼈가 약해지다 보면은 약한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환자의 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정상인과 그렇지 않은 골다공증 환자를 보시게 되면은 안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겉보기에도 굉장히 약하게 돼 있고,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은 뼈가 이렇게 납작쿵, 우리가 깡통을 짓밟은 것처럼 이렇게 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보이실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왜 생기는지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가 뼈에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라는 놈이 있고 뼈를 부시는 파골세포라는 놈이 있습니다. 원래는 얘네 둘이 이제 균형적으로 낡은 뼈는 부수고 새로운 뼈는 조골세포가 만들고 하는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원인, 특히 폐경이 되거나 또 나이가 들게 되면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의 힘이 월등히 강해지면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보다는 훨씬 더 뼈를 더 많이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뼈의 형성과 흡수 과정의 불균형에 의해서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자분이랑 남자분이랑 조금 차이가 크게 되는데, 여자분들은 폐경,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는 직후에 뼈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남자분은 그렇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가 완만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특히 골다공증이 많게 되는 이유가 이러한 여성 호르몬의 원인이 됩니다. 골다공증 골절이 그럼 어디가 잘 발생하느냐? 손목, 겨울 같은 데 가시다가 넘어지시면은 손목이 부러진다거나, 또는 대퇴골, 이제 겨울 역시 겨울에 가서 넘어지다가 남들은 엉덩이 툭툭 털고 일어나시는데 혼자 못 일어나서 봤더니 대퇴골 골절이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척추 골절이 있게 됩니다. 이 세 부위가 골다공증 골절이 잘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외에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여기 발목, 두개골, 손가락, 발가락, 이거는 골다공증 골절과 관련이 있느냐? 보통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는 부위, 특히 손목, 척추, 대퇴골이 뼈가 부러졌었다고 하면 내가 골다공증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뼈가 부러지면은 골다공증이 있으면 뭐가 위험한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뼈가 부러지면 사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자료인데, 대퇴골이 부러지면은 15.6%,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15명 정도 분이 1년 정도 지나면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척추골절은 되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척추골절도 보시면 1년 후에 5%, 100명 중에 5분 정도는 이 척추골절이 생기고 나서 1년 후에 사망하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은 과연 얼마나 흔한가?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데이터인데, 보시면 50세 이상의 여성분의 3명 중, 10명 중에 3명에서 4명. 그러니까는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50대 친구 3분이 돌아다니시면 3분 중에 1명은 적어도 골다공증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50세 이상 남성분은 10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골절은 또 얼마나 흔한가? 보시면 50세 여성은 10명 중에 3명, 남성은 10명 중에 1명이 일생 중에 한 번 정도는 골다공증 골절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골절이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있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가 병원에 가시느냐? 이 최근 2010년 자료를 보시게 되면 골다공증 있는 분들 중에 한 60명, 67명, 그러니까는 나머지 한 30% 정도는 자기가 골다공증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은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 얼마나 되느냐? 안타깝게도 33%. 그러니까 내가 골다공증이 있는데 실제로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는 분들은 3명 중에 1명꼴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골다공증이 왜 걸리느냐? 내가 골다공증 걸릴 위험성이 높은가? 이래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일단은 뚱뚱하신 분보다는 마르신 분이 골다공증이 잘 생긴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저체중인 경우에는 2배 정도 증가가 된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칼슘, 비타민 D 섭취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님이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골다공증 골절이 있었다고 하면은 또 유전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게 벌써 2배 정도 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골다공증 골절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는 폐경이 된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많이 든다. 이러면 골다공증 발생 위험 요인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에 내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한 번 부러졌던 분이 또 잘 부러진다고 2배 이상 또 증가하는 데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햇볕을 열심히 쬐라고 하는데 햇볕을 쬐면은 햇볕에 자외선이 오면서 이거에 의한 우리가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 스테로이드가 같이 적혀 있는 동반질환 또는 약제들에 의해서도 골다공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또는 골다공증 골절이 증상이 있느냐? 사실은 선생님 제가 팔다리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요. 골다공증 골절이 있나요? 골다공증이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골다공증 자체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말씀드린 거는 골다공증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 보고 여기서 한 10번만 넘어져 보세요. 그래서 넘어졌더니 아이고 뼈가 부러졌네요. 골다공증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아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은 검사를 받아보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없고, 실제로 골다공증 골절을 그러면 증상이 있느냐? 물론 손목뼈가 부러지거나 대퇴골 부러지면 굉장히 아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척추골절은 4명 중에 3명 정도는 통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굉장히 아파서 내가 골절이 생겼구나 하는 분들은 4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다공증도 그렇고 골다공증 골절도 그렇고 뭔가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찾아내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골다공증 검사는 보통 이렇게 누워서 하게 됩니다. 그 외래에서 보시면 가끔씩 이제 초음파를 해서 선생님 제가 뼈가 약하대요 해서 오시긴 오시는데, 이러한 초음파는 사실은 아직은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데는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이제 우리가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거를 이제 골밀도를 측정해 본다고 하는데, 골밀도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위험 요인이 있는 폐경 여성 또는 50세에서 69세 남성, 그 다음에 위험인자는 나중에 무관하게 나이 자체가 골다공증을 잘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은 그냥 아무 이유 없더라도 골밀도를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골절을 겪은 사람은 다음번에 골절을 겪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절을 겪었던 분이라든지, 또는 아까 약물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2차성 골다공증이 생기는 분들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골다공증 약물을 치료하게 될 때는 당연히 약을 쓰셔야겠죠. 그리고 다른 엑스레이를 찍다가 우연히 아이고 척추가 주저앉았네요. 또는 엑스레이 보니까 뼈가 너무 하얘서 구멍이 너무 약해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도중에는 약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약을 중단했을 때는 다시 나빠지지 않는지, 이러한 분들도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골다공증을 진단하면 내가 도대체 뼈가 얼마나 약한가를 보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보통 의사들은 T값을 본다고 해요. T값. T값은 젊은 사람의 뼈를 100점 했을 때 나의 뼈가 얼만큼 나쁜가를 보는 겁니다. 이제 외래에서 어르신들이 오셔갖고 내 뼈는 도대체 몇 살 나이유?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다공증은 뼈가 부러지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 뼈에 비해서 얼만큼 잘 부러지냐를 확인하기 위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 뼈와 비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T값이라고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골밀도를 측정하면은 T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정상은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또는 더하기 1, 더하기 2 이런 분들 뼈가 아주 좋으신 겁니다. 고혈감소증은 마이너스 2.5부터 마이너스 1.0. 그래서 골밀도를 찍었는데 T값이 마이너스 1.5다. 이러면 이제 골감소증이라고, 그러니까 골다공증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은 마이너스 2.5, 그래서 마이너스 3.0 또는 빼기 3.0, 빼기 4.5
마이너스 4.5 이런 게 사실은 골다공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한 골다공증이 뭐냐? 심한 골다공증은 골다공증이 있는 데다가 이미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심한 골다공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오시면은 저희가 엑스레이도 척추 엑스레이 검사도 해보고 피도 뽑고 소변 검사도 해보는데 아유 선생님 그 골밀도 찍어서 골다공증 나오면 그냥 약 쓰면 되지 뭐하러 검사를 해요 여쭤보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 검사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기본적인 어떤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칼슘이나 인 그리고 간 기능이 나쁘거나 또는 신장 기능이 나쁘면 약을 좀 조심해서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도 사실은 뼈를 나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빈혈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피 검사를 해서 저희가 다른 병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비타민 D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비타민도 측정해보고 그 다음에 치료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소변 검사는 소변에 칼슘이 간혹가다 많이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척추 엑스레이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 중에 척추 골절이 있어도 4명 중에 1명만 아프고 4명 중에 3명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아유 교수님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땐 키가 165cm인데 지금은 한 160cm밖에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엑스레이 찍어보면 사실은 환자분이 통증도 못 느꼈는데 이렇게 뼈가 주저앉은 게 보이실 겁니다. 화살표로 해놨는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골다공증 골절이 생길 확률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여러 연구자들이 많은 자료를 모아서 골다공증 골절이 잘 생기는 사람들을 어떤 위험 인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에 FRAX라고 딱 치게 되면 이런 이제 프락스라는 홈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요거 이렇게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프락스라고 골절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 여기 보면 한국어로 번역도 되는데 한국어로 바꾸고 계시려면 다음과 같이 프락스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골절 위험도 계산을 위해 탭을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 아시아의 대한민국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료를 따각 눌러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이제 골절 위험도를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가 나이가 얼만큼 되고 내 성별, 나의 체중, 나의 신장, 키, 그리고 이전에 내가 부러진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부모님의 고관절 골절, 그리고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느냐, 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느냐,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느냐, 그리고 2차성 골다공증이 있느냐, 또는 하루에 3단 이상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렇게만 입력해서 여기 보시면 계산을 딱 누르시게 되면 나의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도가 계산이 됩니다. 또는 골밀도를 찍으셨다고 하면 대퇴골 경부에 골밀도 값을 넣게 되면 역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이가 내가 임의로 85세고 성별은 여성이고 체중은 51.5, 그 다음에 신장은 153.8,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위험자를 넣어서 계산을 눌러봤더니 BMD 없이 골절 위험도를 측정해 보니까 주요 골다공증 골절이 10년 후에 생길 확률이 20%, 그 다음에 고관절 골절이 생길 확률이 16%라고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밀도를 찍어보면 우리가 대퇴골 경부의 골밀도를 찍어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T값이 마이너스 2.4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넣어서 아까랑 똑같은 분인데 마이너스 2.4를 넣게 되면 역시 여전히 높으시죠. 이제 이번 데는 BMD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골절이 20%, 고관절, 대퇴골 골절이 16%로 굉장히 높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한번 그 환자분들, 여기 지금 보시고 있는 분들의 나한테도 골다공증 골절이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계산을 잠깐 해보십시오. 잠깐 멈추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골다공증 골절이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로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골다공증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음식과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인 치료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중 부하 운동, 그 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 그 다음에 금연, 절주, 그리고 낙상 방지 이런 게 일반적인 치료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보시게 되면 일단은 칼슘은 굉장히 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자입니다. 그래서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1일에 800에서 1000mg 정도를 복용하게끔 합니다. 보시면 칼슘 섭취량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 분들이 보통 식사를 하시게 되면 490mg 정도를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은 특히 60% 이상이 400mg 이하로 섭취하기 때문에 하루에 적어도 우리가 800에서 1000을 먹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 정도의 칼슘을 좀 더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900mg 정도 칼슘을 먹으려고 한다고 하면 음식을 500mg 그리고 고칼슘 우유는 보통 칼슘이 200 정도, 400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고칼슘 우유로 하루 한 팩 정도 또는 음식을 500mg 정도 섭취하고 또는 칼슘 보충제를 400mg 정도 보충하는 게 하루에 900mg 정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칼슘이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있느냐? 사실은 제일 외에서 많이 권유하는 건 우유입니다. 우유가 보통 한 컵, 200cc 한 팩에 칼슘이 220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랑 우유 2잔 정도면 하루에 먹는 칼슘 자체를 900mg 정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양은 충분하게 됩니다. 다만 고칼슘 우유는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고 나서 고칼슘 우유 하루 한 잔 또는 한 팩을 드시게 되면 900mg 정도로 역시 그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칼슘량을 유지하게 됩니다. 나머지 그 들어있는 양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 주십시오. 칼슘은 이제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그 음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칼슘 보충제는 부작용이 이어져 있게 되는데 우리가 칼슘약을 먹었더니 속이 안 좋아요. 위장장애, 변비 대부분의 이런 부작용들은 비타민 D보다는 칼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는 보통 말씀드릴 때 칼슘을 약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우유를 드실 수 있으면 우유로 드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결석이나 고칼슘 요증 환자들은 물론 주의해야 되지만 많은 영양을 드시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뉴스에 막 나오긴 하는데 심혈관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 이거 먹어도 되나요? 하는데 이게 심혈관 위험성이 증가하는 분들은 보통 외국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처럼 밥, 국 이렇게 드신 게 아니라 우유, 빵 이렇게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제품 섭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500mg 채 드시지 않는데 그분들은 이미 뭐 식사량으로만 해도 850, 1100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또 칼슘을 드시니까 너무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 분들은 워낙 드시는 칼슘량이 평상시에 적기 때문에 보충제 자체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증가한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햇볕이 요즘 굉장히 세서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마스크도 쓰고 다니기 때문에 햇볕을 별로 쬐 일이 없죠. 그리고 뭐 밖에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비타민 D가 굉장히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이제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강화시키고 또한 이제 근육 같은 거에도 비타민 D가 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덜 넘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피부에서 햇볕을 쬐면 자외선이 오기 때문에 저절로 합성이 되는데 따라서 예를 들면은 집에 햇볕이 잘 드는 집안에 있다. 유리를 통해서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최근에는 화장품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자외선 차단 얼마 딱 되면은 사실은 얼굴에 조금만 바르고 사실은 옷만 입어도 사실은 비타민 D의 어떤 만들 수 있는 자외선 차단이 너무 완벽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얼굴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하더라도 팔, 다리 등은 약간 노출을 시켜서 비타민 D를 쬐 수 있는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자외선을 쬐는 게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에 또 음식 같은 게 있는데 그 양이 굉장히 적다고 돼 있고 보시면 여기 대구, 간유, 연어 이런 거에 드시게 되는데 사실은 음식으로 먹으려면 굉장히 많은 영양이 필요한 상태고
보통 하루에 800 IU를 필요한다는데 가장 좋은 거는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제 먹는 약을 좀 처방을 해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의 80%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이고 특히 비타민 D가 필수적인 10대, 20대는 90% 이상이 비타민 D가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 아시죠? 아침에 햇볕 못 쬐고 아침에 일찍 가고 저녁 늦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저희 자외선을 가서 쬐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햇볕을 쬐을 수 있는 시간이 절대로 모자라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굉장히 모자란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자 음식은 아까 골다공증, 골절 그 위험인자의 하루에 3단위 이상 술이 나왔죠. 이 단이라는 거는 그 술병으로 한 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주는 소주잔, 맥주는 맥주잔, 그의 한 단위가 한 잔 이상인데 3잔 이상 드시게 되면 안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커피는 사실은 드셔도 됩니다. 드셔도 되는데 하루에 3잔, 4잔 이상 드시기에는 좀 안 좋다고 되어 있고 그거보다 적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러거든요. 아우 선생님 저 골다공증 있으니까는 멸치를 많이 먹을까요? 뱅어포를 많이 먹을까요? 이렇게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멸치랑 뱅어포는 굉장히 짜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게 되면 사람 몸이 보호 효과로 소변으로 그 소금을 내놓게 됩니다. 근데 소금이 지 혼자만 나가면 되는데 기껏 열심히 먹었던 칼슘 같이 끌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짜게 먹으면 기껏 열심히 드셨던 칼슘 자체도 같이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짜지 않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은 사실은 모든 운동이 좋다고 돼 있는데 체중이 싣는 운동, 일주일에 요거는 이제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하라고 돼 있는데 걷기, 춤추기, 에어로빅, 조깅, 줄넘기, 계단 오르기, 테니스 이런 게 이제 체중이 싣는 운동으로 좋다고 되어 있고 근력 강화 운동, 중력에 저항한 운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뭔가 무거운 무게를 드는 거가 일주일에 2, 3회 정도는 세야 되는데 발끝으로 서기 또는 아령 들어올리기 또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뼈가 약해도 환자분께 말씀드린 게 넘어지지 않으면 중요하다. 뼈가 약한데 넘어지면은 그거는 뼈가 부러질 수가 없기 때문에 뼈가 약하면 넘어지지 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그 선생님 중에 어머님이 골다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치료를 하는데 약도 드리고 있는데 자꾸 부러지셔서 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부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썼는지 한번 여쭤보니까 그 24시간 내내 옆에 간병인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병인 옆에 항상 계시니까 넘어질 상황을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균형 운동과 자세 운동, 이거 매일 하시는 거는 사실은 뼈가 약해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외래에서 강조도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요가라든지 국민체조, 태극권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허리에 그 압박을 가하는 자세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운동법이 조금 나와 있는데 그 그림으로 보시면 되게 간단한데 처음은 이제 앉아서 체조하는 겁니다. 앉아서 체조해서 다리를 쭉 펴시고 발굽을 굽히고 펴고 굽히고 펴고 그 다음에 한쪽 발 들어서 번갈아 가면서 무릎을 굽혀 펴기 그리고 양쪽 다리 들어서 무릎을 번갈아 굽혀 펴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절대 넘어지지 않으시겠죠. 예, 팔로 짚고 있고 앉아서 하시기도 굉장히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 붙여서 들어 올려내리기 이것도 팔로 든든히 받치시면서 이렇게 균형 감각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의자를 가지고 하는 건데 엉덩이 외전근 강화 운동은 허리와 무릎을 굽히지 않고 곧게 서서 의자 등받이의 위쪽을 잡고 반대쪽 손을 골반 위에 대고 그쪽 다리를 이렇게 그대로 들어 올리는 그래서 발끝은 앞을 향하고 골반은 들지 않고 다리를 낮추고 10회 정도 반복하고 반대쪽 다리도 반복해서 운동합니다. 보시면서 한 번 정도 멈추고 한 번 정도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사실은 그 쉬운 운동이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역시 의자로 가는 건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 앞 들어올리기, 발 뒤꿈치 들어올리기,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역시 균형 감각을 하기 위해서 의자로 넘어지지 않게 붙잡으면서 이렇게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주의할 것은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해서 넘어지면은 사실은 아주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벽 모서리 스트레칭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벽에 구석에 대고 무릎이 굽혀지도록 해서 어쨌든 균형을 늘리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긴 하지만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잠깐 멈춰서 요거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고, 운동이 이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한 번 정도 따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엎드려 다리 들어올리기. 역시 엎드리면 절대 넘어지진 않겠죠. 엎드려서 다리 근육을 잠깐 늘리는 거랑, 그 다음에 벽 미끄러지기 운동, 요것도 주의하시면서 한 번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하면 안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운동은 뼈가 굉장히 약하신데 뼈가 너무 굽혀지거나 너무 펴지거나 이러면은 뼈가 부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가 하면 안 되는 운동이 이렇게 너무 허리를 굽는다거나 또는 무거운 거를 허리를 낮춰서 너무 들어 올린다든지, 그리고 허리를 너무 편다든지 이런 운동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거 넘어지지 않으면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낙상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집에 사실 요즘 핸드폰도 많고 선풍기도 막 있고 요즘은 또 온열기, 또 요즘은 공기청정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다니시는 곳에 이렇게 전원줄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약간 툭 걸리면 근력이 좀 없어지신 분들은 와닥탁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빙판길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또 눈이 많이 와서. 그래서 화장실은 어린애들 샤워하다가 주로 많이 넘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샤워하실 때 밑바닥에 애들이 넘어지지 않게 밑바닥에 이렇게 잘 미끄러지 않는 그런 패드 같은 게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바닥 같은 게 있거든요. 아니면은 조금 샤워 같은 거 하실 때는 양말 같은 거 좀 젖어도 되면 양말 같은 거 신으면은 아무래도 맨발보다는 조금 덜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덜 넘어지시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안 좋으시면 당연히 잘 넘어지겠죠. 계단 같은 거 헛디딜 수가 있고, 그래서 눈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고, 또 치매나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잘 넘어질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주무시다 일어설 때 주위 사람이 깰 수가 있으니까는 불 깜깜하게 하고 더듬더듬해서 가시다가 와닥탁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무실 때 보통 이게 주무시는 근처쯤에 수면등, 그래서 이게 잠깐 눌러서 켤 수 있는 그런 불을 약간 켜셔서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무슨 약 같은 거, 또 특히 이뇨제, 이런 소변을 많이 보시는 약 같은 거를 드시게 되면 밤에 또 이런 소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소변을 보러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소변 한번 보시고 잠자리에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요법이랑 식이요법 하면 치료가 되는지, 사실은 물론 조금 좋아지게 할 수 있지만 완벽히 골다공증을 완치시킬 수는 사실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가 역시 필요하게 되는데, 뼈가 약해지면 강아지게 할 수 있느냐? 보통 약제를 쓰게 되면 조금 뼈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골밀도 자체로 강해지지 않더라도 안 부러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담처럼 우리가 골다공증 약을 안 드시면 10번 넘어지면 10번 부러지는 거를, 요즘은 약제들이 좋아서 10번 넘어지면은 그 중에 한 3번, 또 4번, 5번 정도만 부러지게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골다공증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제를 먹게 되면 뼈의 양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을 최대 7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넘어지면 10번 다 부러질 거를
10번 넘어지면 한 3번 정도만 부러지게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골다공증 예방법, 낙상 방지, 그 다음에 칼슘이랑 비타민 D 적절한 섭취, 그 다음에 운동,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럼 골다공증 치료에는 보통 누가, 나는 언제부터 치료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값이 마이너스 2.5 이하면은 골다공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은 골다공증 치료를 꼭 드시라고, 골다공증 치료를 꼭 하라고 권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라에서도 그거에 대한 약제는 보험으로 지금 처방을 해주고 있고요. 그 대신에 골감소증, T값이 마이너스 2.5 이상이어도 골절 위험도가 높은 경우, 예를 들면은 가족력, 어머님, 아버님께서 막 내가 잘 넘어지고 막 부러진 경력이 있었다. 아니면 내가 한번 손목이 부러진 적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부러지면 다시 부러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스테로이드 제제는 뼈가 괜찮아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잘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하거나 또는 저체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뚱뚱하신 보다는 마르신 분이 골다공증이 잘 오고 골절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체중인 경우. 그 다음에 골다공증 골절이 있었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손목이라든지 또는 대퇴골 또는 척추, 그런데 골절이 있는 분들은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산된 골절 위험도,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멈춰보고 혹시나 골절 위험도 계산해 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10년 후에 주요한 골다공증 골절 위험도가 20% 이상인 경우나 또는 10년 후에 고관절, 대퇴골 골절 위험도가 3% 이상인 경우에는 치료를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높으면 약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과 한번 의논해 보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약에는 어떤 약이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지는데, 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골세포에 의해서 뼈가 막 부서지는 걸 막아주는, 뼈가 부서지는 부서지는 것을 막는 약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뼈가 만들어지는 약도, 아까 이제 뼈를 만드는 세포가 조골세포라고 하는데, 그 조골세포처럼 뼈를 만들어지게 하는 돕는 약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부서지는 것을 막는 약은 여성 호르몬 유사체처럼 있어서 매일 경구 투여하는 약제가 있고,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제는 우리나라 골다공증 약제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 약제는 매일 먹는 약,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 3개월에 한 번씩 주사 맞는 약, 1년에 한 번 주사 맞는 약,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데노스마비라고 새로운 주사가 나왔는데, 이것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주사 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맞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뼈가 만들어진 약은 부갑선선 호르몬이라고 해서 매일 인슐린처럼 직접 주사를 맞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는 방법이, 약제가 있습니다. 또 로모소주마비라고 이제 최근에 나온 약제인데, 요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사하는 약제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런 약제들을 볼 때 보통 선생님 어느 게 좋아요? 뭐 먹는 게 좋아요? 주사하기 좋아요? 뭐 그런 게 사실은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어떤 약제가 좋은지는 참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제의 효과라든지 또 약들 중에 또 오래 쓰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제의 효과랑 부작용을 열심히 확인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에 따라 조금 약을 이렇게 저렇게 좀 다르게 선택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골다공증 치료제, 그 다음에 칼슘제, 잘 안 드시는 분, 그러니까 음식으로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칼슘제, 비타민 D, 이렇게 보통 세 종류의 조합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골다공증 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스포스네트가 골다공증 약 중에 한 80%를 차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썸 제제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 유사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HRT라는 게 여성 호르몬을 이제 폐경 증상도 완화시키면서 뼈를 좋아하게 하는 약도 쓰게 되고, 여기 이제 2%라고 이제 부갑선 호르몬, 뼈를 만드는 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약제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일단은 경구용 비스포네이트가 사실은 많이 쓰이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구용이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첫 번째 드실 때, 그러니까는 독감 유사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데 위장장애나 독감 유사 증상이 모든 분들에 생기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장장애가 전혀 없는 분도 있고, 독감 유사 증상도 아무도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심하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있을
있는 분들은 사실은 뭐 주사약으로 좀 바꿀 수가 있고요. 독감 유사 증상은 그 약간 맷집처럼 처음 드실 때는 굉장히 심하게 오다가 두 번째 먹을 때는 그래도 지난번보다 조금 약한 것 같대. 세 번째, 네 번째 드실 때 보면 아 이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장기간 복용하실 때는 사용할 때는 부작용이 뭐 턱백에사 치과 가시면 많이 들으실 텐데 치과 가시면 선생님들이 아유 골다공증 드시면 저기 치아 못 뽑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턱벽에서 때문에 생기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구용 비스포스페트는 약간 몸에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복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야, 이 약이 진짜 안 좋은 약이구나. 복용법만 들어도 아, 이 약은 진짜 독한 약이네 생각하실 텐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약을 먹고 곧장 들어놓으시면 약이 속이 역류가 되면서 속이 쓰립니다. 그래서 약 자체는 공복에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드시고 물 많이 드신 다음에 약 먹고 1시간 정도만 들어놓지 않으시면 되거든요. 뭐 아침 준비하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앉아서 TV를 보시다든지 그러니까는 결국은 약을 먹고 들어눕지만 않으시면 곧장 들어눕지만 않으시면 굉장히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약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드실 때는 한 아침 준비하시면 30분 정도 있다가 다른 음식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여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먹는 약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약도 있습니다. 이 턱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골다공증 먹으면은 턱뼈가 막 썩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정형외과 선생님이나 또는 이제 치과 선생님께 정형외과 선생님도 사실은 허리 수술하실 때 보시면은 보통 이제 나사나 이런 고를 해서 이제 뼈를 고정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 치아에다가 나사 같은 걸 해서 그 위에다가 이 치아를 씌우는 건데 그 골다공증 있는 분이랑 아닌 분은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없이 뼈가 굉장히 튼튼한 분들은 우리가 그 나무 아니면 튼튼한 콘크리트에 나사를 넣는 듯한 느낌이 드릴을 할 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그냥 두부 같은 거에다 나사를 넣는 것처럼 푹푹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분들은 뼈가 굉장히 약하시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 이러면은 수술해도 잘 낫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치아 자체도 안 좋을 수가 있고 또 뼈 수술하기도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 턱벽에서는 발치 그러니까는 그냥 치아가 안 좋아서 치아를 뽑거나 또는 임플란트 하려면은 그 남아있는 치아를 빼고 넣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은 한 8주 정도 지나면은 2달 정도 지나가면은 이제 아물어서 새 뼈가 이렇게 돋아야 되는데 그게 늦게 돋는다는 겁니까? 따라서 멀쩡한 치아가 약을 먹는다고 썩어 들어간 게 아니라 치아에서 뭔가 발치를 하고 나서 그 아무는 게 좀 오래 걸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구투여제 먹는 약을 드시는 분은 굉장히 적은 수, 주사제는 더 적은 수, 주사제도 생길 수가 있는데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약을 4년 이상 쓴 경우에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를 선생님 저 이제 몇 년 써야 돼요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3년에서 5년도 쓰고는 약을 끊는다라고 한 이유가 이러한 장기간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런 턱벽옷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비스포스를 쓰게 되면은 턱벽에서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고 한 번 더 치료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3년에서 5년도 치료하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치과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급한 거 없으니까 사실은 치과 치료 먼저 하고 나서 약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복용하고 있는데 치아가 나빠졌다. 그러면 사실은 4년 이내 복용했던 분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꼭 4년 이상 드시는 분들은 이제 2달 정도 이상 약을 조금 쉬어야 되는데 이런 그 약을 끊고 이런 거는 그냥 혼자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치과 선생님과 그 다음에 약을 처방해준 주치 선생님 상의를 해보고 약을 끊을 건지 안 끊을 건지에 대한 하게 됩니다. 약을 끊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치과 치료에 방해 안 되는 약제들이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텐데 그런 약제를 좀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치과 선생님 얘기를 들으시면 반드시 그 약을 처방해 준 선생님과 반드시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턱뼈가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은 약물을 중지해야겠죠. 비스포시 주사제는 사실은 뭐 3개월 하면 주사가 있고 1년 하면 주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건 먹는 게 나아요? 주사가 나아요? 근데 효과는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관 부작용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이제 내가 너무 집이 멀어서 병원에 자주 올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주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먹는 약보다 주사제가 한 번에 많은 용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첫 주사 시에 먹는 약보다는 몸살 아까 그런 감기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굉장히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환자분 상태를 보면서 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어느 약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한테 쓰느냐? 당연히 위나 위장관 수술 받았던 분들은 약을 삼키고 그걸 넘기는 게 어렵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할 수가 있고, 다른 질환으로 약이 지금 내가 아침에 먹을 게 10개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11개씩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주사를 좀 써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나오려면은 뭐 어디서 굉장히 먼 거리에서 배를 타고 또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 환자분이 저는 먹는 약보다는 주사제가 먹는 약은 자꾸 까먹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주사제가 훨씬 안 까먹고 병원에서 맞는 게 좋아요 하는 경우, 이런 환자분이 선호하는 경우에는 주사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치료해야 되느냐? 사실은 환자분마다 조금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뼈가 조금 나쁘신 분이 있고 많이 나쁘신 분들이 있고 많이 나빠서 막 부러지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에 따라서 약을 쓰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를 쓰게 되고 5년 이상 치료할 경우에는 조금 환자분 상태 봐가면서,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아까 제가 골밀도 검사를 꼭 해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검사를 해서 약을 계속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치과 문제 때문에 그냥 골다공증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안 드시고 오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사 선생님들도 보면은 1만 분의 1 확률 때문에 노인 골절이 방치되고 있다 해서 막 저희가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나라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 이거 캐나다의 자료인데, 캐나다에서 오죽하면 이런 자료를 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골다공증 골절이 생길 확률이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또는 살인자가 와서 나를 총 쏴서 죽일 확률이 사실은 치과 치료받다가 문제가 생길 확률이랑 거의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골다공증 골절이 생길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띄엄띄엄 생기는, 예를 들면 내가 길거리 가다가 살인자한테 죽을 확률, 또는 아주 심한 교통사고 날 경우, 그럴 경우를 염려해서 약을 안 드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약간 통탄해하는 그 자료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자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을 드시는 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이 나는 고민하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내가 이거 어디 들어보니 친구가 무슨 턱뼈가 썩어 들어간다, 그래서 나 약 안 먹을래, 그렇게 하시진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호르몬들이 이제 유사체가 많이 쓰게 되는데, 이 티볼론이라는 약은 있습니다. 이 약은 이제 매일 식후에 복용한 약인데, 이거는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유방이나 우리가 보통 여성 호르몬을 쓰게 되면 유방암 위험성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유방암 위험성은 그렇게 높이지 않으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폐경이 되면 어떻습니까? 질이 막 건조해지면서 막 가렵기도 하고, 또는 이제 폐경 증상이 나타나면서 얼굴 확 달아오르고, 또 밤에 땀이 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티볼론을 드시게 되면 이런 증상이 개선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시 선생님 저 월경하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한 것 같아요, 것처럼 질치료 약간 있게 되고 이런 게 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은 이제 장기간 치료 가능하고 턱뼈 괴사는 안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고 해서 썸 제제인데, 이것도 이제 매일 복용하는 약인데, 이것도 당연히 이제 여성 호르몬 유사체니까 여성에서만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호르몬 먹게 되면
유방암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약은 특이하게 여성 유방암은 오히려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근데 뼈에는 또 여성 호르몬 작용을 해서 뼈를 개선시켜서 약간의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 여성 호르몬 유방암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유방암을 예방하는 좋은 효과는 있지만 갱년기증이 없던 분들이 이 약을 드시면서 갑자기 막 갱년기증이 확 선생님 얼굴 막 달아올라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경련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를 드실 때는 초기에 조금 드셔보시고 부작용했으면 아우 나 이거 부작용했으니까 약 못 먹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반드시 의논해 보시면서 약을 조금씩 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간 치료 가능하며 이 약제도 턱벽에서는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데노스맵이 이제 최근에 나온 약제인데 6개월에 한 번 정도 맞는 주사입니다. 이 주사는 그 보통 지금 우리가 그 드시거나 또는 주사를 맞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제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라든지 또는 우리가 콩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이 골다공증 약제를 함부로 쓸 수가 어려운데 이 약제는 콩팥이 좀 안 좋아서 쓸 수가 있는 약제입니다. 그 부작용으로는 충분한 칼슘이랑 비타민 D 같은 거를 안 쓰게 되면은 칼슘이 너무 떨어져서 막 손이 경련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턱벽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데노스맵은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은 골다공증을 맞아보신 거나 또는 골다공증 약제를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제를 먹으나 안 먹으나 뭐 내 몸 컨디션에 별다른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골다공증 약제도 사실은 그래서 많이를 안 드시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제도 사실은 데노스맵이라는 주사도 맞으면 뭔가 달라지느냐? 잘 모릅니다. 그냥 맞고 나중에 골밑도 찍어봤더니 1년 뒤에 골밑도 찍어봤더니 아유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이걸 맞는다고 해서 안 맞는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당뇨약이나 고혈압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약을 안 드시게 되면은 당이 오른다든지 또는 혈압이 막 오르는데 이 골다공증은 사실은 약을 먹어도 잘 모르겠고 약을 안 먹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실험해보기 위해서는 약을 먹기 전에 한 10번 넘어져서 몇 개 부러지나 보고 사실은 약을 열심히 먹어보고 10번 넘어서 몇 개 부러지나 사실은 그렇게 해봐야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개월 간격으로 정확한 간격으로 맞는 게 중요한 건데 데노스맵 같은 경우에는 맞다가 안 맞아버리면 뼈가 휘리릭 나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골절이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6개월 간격으로 정확한 간격으로 맞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6개월 간격으로 오시는 게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있다 오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막 그 코로나 굉장히 상태가 심해지면서 아우 내가 한 3개월 늦게 갈까? 뉴스에서 3개월 있다 왔는데 그때 보니까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는 이제 막 골절이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사를 맞게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되도록이면 6개월에 한두 달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 되도록이면 그 주사 기수를 꼭 주기를 맞춰서 맞아야 되는 약제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뼈를 만드는 주사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매일 주사를 맞거나 인슐린처럼 또는 주 1회 병원 가서 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은 약간의 고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뼈를 부시지 않는 게 아니라 뼈를 오히려 만드는 약이기 때문에 고가긴 하지만 아주 심한 골다공증이거나 다른 약제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제도 주사를 맞을 때는 뼈가 좋아집니다. 근데 끊으면 휘리릭 약효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뼈가 좋아진 다음에는 다른 약제를 써야 그 뼈가 좋아진 뼈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을 중단한 후에는 반드시 다른 약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까지 저 주사를 고생해서 맞았던 약효과가 휘리릭 없어지거든요. 로모소주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매월 1회 한 번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건데 역시 가격은 좀 비싸지만은 아주 심한 골다공증이나 기존 약제 효과 없는 경우에는 뼈가 막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 정도 치료하게 돼 있고 이 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를 맞을 때는 뼈가 많이 좋아지고 끊으면 휘리릭 약효가 없어지기 때문에 약 중단 후에는 반드시 다른 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골다공증의 치료의 가장 큰 적은 그겁니다. 골다공증 약제 치료 중단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면은 이제
12개월 정도 되면은 10명 중에 7명이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데, 결국은 10분을 약을 쓰게 되면 3분만 1년 동안 드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골다공증 약제는 3년에서 5년 정도를 써야 되는데, 사실 1년 만에 대다수의 10명 중에 7명이 약을 안 드셔버리니까 굉장히 골다공증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다공증 치료제가 사실은 우리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약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사실은 당뇨나 고혈압인 경우에는 약을 안 드시면 어떻습니까? 막 혈압도 오르고, 아우, 당뇨도 막 오르고 막 난리네. 아우, 나 약 먹어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콜레스테롤, 이런 골다공증 치료는 약을 먹어도 별로 뭐 상관이 없고, 약을 안 먹어도 별로 몸에 어떤 변화가 없거든요. 다만,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조절을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중풍이나 심장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러한 골다공증은 압박골절, 골다공증 골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골다공증 치료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어느 정도 드실 때까지, 사실은 한국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좋은 여건이 있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 골밀도 검사를 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는 찍어보라고 권유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약을 보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검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어보고 어느 정도까지 약을 드실지는 반드시 지금 약을 주시는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이랑 의논해보고 약을 꼬박꼬박 잘 드시고, 그러니까 한 번 드시면 보통 1년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년 정도 치료를 쭉 받은 다음에 골밀도 찍어봐서 좋아졌어요. 아니면은 좋아졌는데 조금 더 치료해야겠어요.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를 선생님 말씀대로 중단하든지 또는 계속 하든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 다 됐고요. 예, 아무튼 많이 보시고 이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멈춰서 해보시라고 한 것들은 운동, 특히, 그리고 내가 골다공증 골절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지 한 번 정도 해보시면, 해보시고 만약 높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셔서 골밀도 검사 좀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 자체는 사실은 꼭 골다공증이 있지 않더라도 뼈가 약해야만 부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뼈가 조금만 약해도 넘어지면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은 한번 집에서 다 해보셔서 튼튼한 뼈를 가지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몇 분 정도 됐어요?